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뼈드르 미알로비치 도스토옙스키의 장편소설 죽음의 집의 기록, 자, 11번째 챕터입니다. 연극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 다음의 셋째 날 저녁, 우리의 극장에서는 첫 번째 연극 공연이 있었다. 연극을 공연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정말로 많았지만 배우들이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상황이 어떠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어떤 연극이 공연될지도 알 수가 없었으니 말이다. 배우들은 2, 3일 동안 노역을 나가면서도 가능한 한 더 많은 의상을 구하려고 애를 썼다. 나를 만나면서도 박글로 씨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손가락으로 소리만을 낼 뿐이었다. 아마 소령의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가 연극에 관해서 알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만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형식적으로나마 연극을 허락해 준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한 제수들의 차관을 손에 흔들어 주면서 잠자코 있기로 마음먹은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내 생각에 그는 연극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모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만일 자기가 금지라도 시킨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방해하지 않기로 했는지도 모른다. 제수들이 장난을 치고 술에 취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에 몰두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이다. 그러나 내가 소령이 그러한 생각을 담아두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보는 것은 그 생각이 가장 자연스럽고 틀림없으며 건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다. 만일 제수들에게 이런 축제일의 연극 같은 것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어떤 일이 없다면 오히려 당국이 먼저 나서서 그런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소령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 소령이 연극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서 그것을 허가해 주었다고 상상한다면 그것이 나의 커다란 잘못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소령 같은 사람은 어느 곳에나 사람들을 억누르려 하고 무엇인가를 빼앗으려 하며 누군가의 권리를 박탈하려 드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서고 규칙만을 따지는 사람인 것이다. 이것은 도시 전체에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다. 말하자면 이러한 압박 때문에 감옥에서 폭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폭동에 대해서는 형벌로 다스리면 되고 협작군, 죄수들에 대해서는 엄격함과 문자 그대로 간단없는 법규의 적용으로 대처하면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의 전부인 것이다. 이러한 법규에 무능한 집행자는 법률의 정신과 의미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문자 그대로 법률을 집행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를 무질서로 끌어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결과는 결코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능력도 사실 없다. 법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더 이상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법률 이외의 건전한 사고, 냉정한 판단이 자신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적지 않게 놀라게 된다. 특히 냉정한 판단은 그들 대부분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동적인 사치물이자 장애물이며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 어찌되었든 고참 하사관은 죄수들이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았고 죄수들도 오직 그 일만이 필요했다.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연극과 그것을 허락받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축제일 동안의 감옥에서 어떤 한 건의 심각한 무질서의 악의에 찬 말다툼도 도둑질도 일어나지 않게 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내 자신도 연극이 금지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이나 말다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달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하사관은 제수들에게서 조용히 하고 얌전히 굴겠다는 언약을 받아냈다. 제수들은 기꺼이 동의를 하고 약속을 지켰다. 제수들은 자기들의 말을 믿어준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그러나 한마디 해두어야 할 것은 연극을 허락한다고 해서 당국에서 비용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희생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장소를 미리 울타리로 둘러놓은 것도 아니므로 극장을 만들고 치우는 데는 기껏해야 15분이면 좋겠다. 연극은 1시간 반쯤 진행될 것이지만
갑자기 상부에서 연극 공연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더라도 순식간에 이를 끝마쳐야 했을 것이다. 의상은 제수들의 상자 속에 숨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극장이 세워지고 어떤 의상이 있었는지를 말하기 전에 나는 먼저 연극의 프로그램, 즉 공연하게 될 연극에 관해서 말해야겠다. 특별히 글자로 적은 공연 프로그램은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공연에는 바클루신이 쓴 프로그램이 한 장 있었다. 그것은 우리 연극의 첫 번째 공연에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내주었던 장교들이나 다른 귀한 손님들을 위한 것이었다. 귀한 손님들은 대개가 위병 장교였지만 때로는 당직 장교까지 온 적도 있었다. 또한 공병 장교도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손님들이 참석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었다. 추측해보건대 감옥극장에 대한 소문은 요새뿐만 아니라 멀리 도시에도 퍼졌을지 모른다. 도시에는 극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극 애호가들이 연극을 한 번 상연했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것은 오직 한 번뿐이었다. 제수들은 어린아이처럼 조그마한 성공에도 기뻐했으며 우쭐거리기까지 했다. 누가 알겠는가? 제수들은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어쩌면 상부에서도 알고 찾아와 볼지도 모른다. 그때는 제수들이 어떤지도 보게 되겠지. 우리의 연극은 어떤 허수아비나 떠다니는 배나 걸어다니는 곰과 양 같은 것을 등장시키는 단조로운 군인들의 연극이 아니다. 여기선 배우들이, 진짜 배우들이 훌륭한 희극을 연기하고 있다. 그런 극장은 도시에도 없다. 아브로시모프 장군 댁에서 어떤 연극 공연이 한 번 있었고 앞으로도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말들을 한다. 그것은 오직 의상만이 그럴듯했을 뿐 대사로 말하면 어찌 우리와 견줄 수 있겠는가. 만일 주지사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면 악마라도 어쩌겠어? 자기도 와서 보고 싶어 안달일 거야. 도시에는 극장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제수들의 공상은 특히 첫 번째 공연의 성공 뒤에는 축제일에 맞춰 극에 이르렀고 상이라도 받든가 아니면 노역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든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거의 이와 동시에 자기 자신들을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말하자면 제수들은 아이들이었다. 나이가 40줄에 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아이들이었던 것이다.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나는 상연되는 연극의 중요한 흐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소품은 경쟁자 필라뜨가와 미로시카라는 것이었다. 바클루시는 연극이 상연되기 일주일 전부터 자기가 맡은 필라뜨가라는 역이 페테르부르크에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잘 공연될 거라고 내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었다. 그는 옥사마다 돌아다니며 부끄럽지도 않은지 연민이 가득한 어조로 우쭐거리기도 했는데 그러한 동안에는 완전히 얼이 빠진 것처럼 가끔 불쑥 무엇인가를 연극식으로, 즉 자기의 역에 나오는 말을 꺼내곤 하는 것이었다. 그가 꺼낸 말이 우습든 우습지 않든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제수들은 자제를 하고 위엄을 지킬 줄 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바클루신의 등장과 앞으로 있을 연극에 대한 그의 이야기에 환호를 보내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거나 풋내기거나 자제심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들의 권위가 이미 확고하게 서있는 비중 있는 제수들이었다. 왜냐하면 비록 제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이제 자기의 감정을 직선적으로 표현해도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소문을 듣거나 말거나 아니면 잠자코 있었으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반대도 하지 않았으며 연극에 관한 소문에는 꽤나 냉담해지려고 하면서 오히려 시큰둥하기까지 했다. 막상 때가 되어서 연극이 상연되는 바로 그날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무슨 연극이야? 우리들이 한다고? 소령은 뭐래? 재작년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등등 말이다. 바클루시는 모든 배우들이 잘 선발되었으며 모두가 적격이라고 내게 장담을 했다. 또한 막도 걸리게 될 것이며 시로티킨이 필라뜨가의 약혼녀 역할을 맡게 될 텐데 그가 여자옷을 입으면 어떤가 한번 직접 보라며 눈을 찡긋하고 혀를 차면서 말했다. 은혜를 베푸는 지주 부인은 장식이 달린 옷에 쇼를 두르고 우산을 받쳐 들고 나오며 은혜를 베푸는 지주는 견장이 달린 장교 제복에 지팡이를 들고 나오게 되어 있었다. 그 뒤 두 번째 소극은 대시카 깨드릴이라는 드라마였다. 나는 제목이 무척이나 재미있어서 이 소극에 관해 수차례나 물어보았지만
미리 내용을 알 수는 없었다. 이 소극은 책이 아니라 어떤 수기에서 발제한 것이었으며 그 각본은 도시의 교회에 살고 있는 어떤 태역 화사관에게서 얻은 것으로 그 자신도 한때는 군인 연극의 상연에 참가하기도 한 사람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었다. 러시아의 공벽한 도시나 현에서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어디에서도 결코 한 번도 인쇄된 적이 없는 그러한 연극 대본이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어디선가 제발로 나타나서는 러시아 내에서도 알려진 지역의 민중연극이 없어서는 안 될 부속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지금 민중연극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의 연구자들 중 누구 한 명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결코 무가치하지 않은 민중연극에 대한 연구를 보다 새롭고 신중하게 착수한다면 무척이나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내가 이후에 이곳의 감옥연극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을 제수들 스스로가 연출했던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여기에는 전설의 계승뿐만 아니라 기억을 통해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후전된 개념과 기법들이 정착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것들은 병사들이나 도시공장의 근로자들이나 알려지지 않은 어느 가난한 도시의 서민들에게서도 찾아야만 한다. 그러한 것들은 또한 농촌과 현청 소세지인 도시의 대지주들에게 딸린 비복들에게도 보존되어 있다. 생각해보면 수많은 오래된 각본들은 이 지주들의 하인을 통해서 기록에 남겨져 러시아 전역에 퍼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전의 지주들과 모스크바의 귀족들에게는 농노 출신의 배우들로 구성된 자기들 전용 극장이 있었다. 바로 이 극장에서 우리들의 민중 극예술이 비롯되었으며 그러한 특징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식가 깨드릴만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썼어도 무대에 악마가 나타나서 깨드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 이외에는 사전에 그것에 관해서 결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깨드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끼릴이 아니고 깨드릴인지, 이것이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사건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인지 나는 끝내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악 반주에 맞춘 무언극이 상연될 예정이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것이었다. 배우는 모두 15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활달하고 산에다웠다. 그들은 혼자 중얼거리며 연습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옥사 뒤에 숨어서 남의 눈을 피해 연습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 모두를 무엇인가 예기치 못하고 독특한 것으로 놀라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노역을 하는 보통 날에는 밤이 되자마자 감옥이 일찍 잠겨버린다. 그러나 성탄절에는 예외였다. 저녁 점호 전까지는 닫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특전은 전적으로 연극을 위해 베풀어졌다. 축제일이 진행되는 동안 감옥에서는 매일같이 저녁이 되기 전에 한 사람을 위병 장교에게 보내 공손하게 부탁을 하곤 했다. 연극을 허락해 주시고 오랫동안 감옥 문을 잠그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다. 어제도 연극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고요. 위병 장교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제는 사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으니 자기들이 알아서 조심해야겠다는 말이군. 확실한 말이겠군. 게다가 만일 연극을 허락하지 않으면 가로 열고 누가 그들을 알겠는가. 그들은 유영수인데 가로 닫고 악에 받쳐서라도 일부러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고 위병들에게 해코지할지도 모르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보초를 서는 것은 지루한 일이야. 연극을 한다면 그것도 병사들의 연극이 아니라 죄수들의 연극이라면 죄수들은 재미있는 사람들이니까 구경을 하면 즐거울 테지. 위병 장교는 가서 볼 권리도 있다. 당직 장교가 온다. 위병 장교는 어디 있지? 감옥에서 죄수들을 점호하고 옥사를 닫으려고 갔습니다. 솔직한 대답이고 솔직한 변명이다. 그렇게 해서 위병 장교들은 매일 밤 축제일이 계속되는 동안 내내 연극을 허락해 주었고 저녁 점호 전까지 옥사를 닫지 않았다. 죄수들도 위병들의 방해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안심하고 있었다. 저녁 6시가 될 무렵 페트로프가 나를 데리러 왔으므로 우리는 같이 연극을 보러 갔다. 우리 옥사에서는 체르니고프의 구교도와 폴란드 사람들을 빼놓고는 거의 모두가 연극을 보러 갔다. 폴란드인들은 마지막 연극이 상영되는 1월 4일에야
연극이 훌륭하며 즐거울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위험도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납득시켜준 다음에야 극장에 가보려고 마음먹었다. 폴란드인들의 결벽증도 제수들을 결코 화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1월 4일에 사뭇 정중한 영접까지 받았다. 그들을 위해 제일 좋은 자리도 비워두었던 것이다. 체르키스인들과 특히 이사이 포미치에게는 우리들의 연극이 정말로 즐거운 것이어서 이사이 포미치는 매번 올 때마다 3꽃베이커를 냈는데 마지막에는 접시에다 10꽃베이커를 올려놓으며 얼굴에는 잠옷 행복한 표정까지 지어 보였다. 배우들은 연극에 든 비용과 개인적인 후원이라는 차원에서 관객들로부터 누가 얼마를 내든 돈을 거두어 들였다. 페트로프는 아무리 극장 안이 입추의 여지 없이 붐빌지라도 내게는 제일 좋은 자리 하나를 비워둘 것이라고 장담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의 근본은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부자여서 돈을 많이 낼 것이고 게다가 다른 누구보다도 연극을 잘 이해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우선 극장 내부와 구조부터 먼저 쓰기로 하자. 무대가 세워진 우리의 군용 제수실은 15걸음 정도의 길이었다. 마당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계단에서 덧문으로 들어서면 그 덧문에서 옥상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내가 이미 위에서 말한 바처럼 이 길쭉한 옥상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나무 침상이 벽면을 따라 펼쳐져 있었으므로 방 안의 중간은 텅 비어 있었다. 층계가 있는 출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방의 절반은 관객들에게 내주고 다른 옥사로 통하고 있는 나머지 절반은 무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만든 것은 바로 막이었다. 막은 10걸음 정도의 폭으로 옥사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막은 실제로도 놀랄 만한 그런 장식을 달고 있었고 그 외에도 나무와 정자와 연못과 별들이 그림 물감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제수들이 조금씩 주거나 기부한 낡고 새로운 아마포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은 제수들의 낡은 각반이나 셔츠를 한 장의 커다란 천에 겨우 잇댄 것이었으며 마지막에 천 조각조차 모자라는 부분은 여러 곳의 사무소와 관청에 부탁해 구한 종이로 겨우 메워 놓았다. 우리들의 칠장이들 중에서는 브를요프라 불리는 A가 제일 뛰어났는데 그들은 거기에 채색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무척이나 신경을 썼다. 그것의 효과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그러한 치장은 제일 음침하고 잔소리가 심한 제수들까지도 기쁘게 해주었는데 그들은 연극을 보러 오자마자 마치 제일 열렬하게 학수고대를 했던 아이들처럼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모두가 몹시 만족해서 뽐내고 싶은 마음들이었으리라. 조명은 몇 조각이나 자른 유지 촛불로 대신했다. 막 앞에는 치사장에서 가지고 온 2개의 긴 의자가 놓였고 그 긴 의자 앞에는 하사관의 방에서 가지고 온 서너 개의 걸상이 놓여 있었다. 걸상은 만일의 경우, 즉 고급 장교들이 왔을 때를 대비한 것이었다. 긴 의자들도 하사관들이나 공병석이, 감독, 장교 계급은 아니지만 우연히 감옥에 들을지도 모를 그 밖의 관리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일은 예상한 대로 되었다. 외부 방문객들은 이 축제 기간 동안 내내 끊이질 않았다. 어느 날 저녁은 많고 어느 날은 적었지만 마지막 상연이 있는 날만큼은 긴 의자에도 남아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 의자 뒤에는 제수들이 방문객들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모자를 벗고 무더운 방 안의 공기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반웨트나 재킷을 입은 채 서 있었다. 물론 제수들을 위한 자리는 무척이나 적었다. 특히 맨 뒷줄은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앉을 정도였는데 나무 침상뿐만 아니라 무대 뒤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는 바람에 마침내 연극을 보러 계속해서 찾아오곤 했던 애호가들은 다른 옥사로 가서 무대 뒤편에서 연극을 구경하고 있었다. 옥사의 앞쪽 절반의 비조금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것은 최근 내가 목욕탕에서 보았던 그 비좁은 북새통과 견줄만한 것이었다. 입구에 덧문도 열려 있었는데 그것은 영하 20도가 넘는데도 역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제수들은 우리들, 나와 페트로프를 이내 뒷줄보다도 훨씬 잘 보이는 바로 그 긴 의자 뒤까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들은
내가 이런 연극 말고 다른 연극도 많이 본 연극에 정통한 사람이자 애호가라고 생각했으며 박글루신이 요사이 줄곧 나한테서 자문을 구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을 보고서 지금처럼 내게 자리를 내주는 아량을 베푸는 모양이었다. 가령 제수들이 허영심이 많고 극도로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하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일부러 그러한 것이었다. 제수들은 노역에서 나를 자기들의 형편없는 조수라고 놀려댈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알마조프는 우리들 앞에서 자기의 섰고 굽는 솜씨를 자랑하면서 귀족들을 경멸의 눈치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못살게 굴고 조롱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우리는 한때 귀족이었으며 그들이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리 없는 그들의 옛 상정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연극에서 그들은 내가 지나가도록 옆으로 피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연극에 대해선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으며 자기들보다도 더 많이 보고 더 잘 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중 나에게 호의를 갖지 않은 자들도 지금은 내가 그들의 연극을 보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며 아무런 자기 혐오의 감정 없이 나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나는 지금 그때의 추억을 회상하며 앉아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그들의 공명정대한 판단에는 절대로 비굴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이 깃들어 있다고 느꼈던 것 같다. 우리 민족의 가장 숭고하고 단호한 성격의 특징은 정의감과 그것에 대한 갈망이다.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가치가 있건 없건 수탉처럼 달려드는 습성이 그들의 결점은 아니다. 표면에 뒤집어 쓰고 있는 껍질을 벗겨버리고 아무런 편견 없이 신중하게 그 알맹이만을 가까이서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 민중들에게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현자들도 민중에게는 가르칠 것이 많지 않다. 단언하건대 오히려 반대로 현자들 자신이 민중에게서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들이 극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페트로프는 내가 돈을 많이 낼 테니까 내게 앞자리를 내줄 것이라고 어린아이처럼 말했다. 정해진 가격은 없었다. 능력껏 내고 싶은 대로 내면 그만이었다. 돈을 접시에 거둘 때 보면 거의 모두가 조금씩 혹은 이 꽃배이가라도 내곤 했다. 그러나 만일 돈 때문에 내게 앞자리를 내준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면 그런 생각에는 또한 얼마나 많은 자존심이 배어 있었겠는가. 너는 나보다 돈이 많다. 그러니 앞으로 가라. 비록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지만 너는 돈을 많이 내겠지. 따라서 너 같은 관객들은 배우들로서는 환영이니 너한테는 앞자리를 주겠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여기에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경의를 표하러 온 것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구별해야 한다. 진정한 자만심이란 바로 이런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돈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인 것이다. 특히 지혜수들 전체를 아무런 개인적인 구분 없이 다수로 하나의 무리로 볼 때 일반적으로 감옥에서는 돈과 부에 대해 어떠한 존경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생각해보면 돈 때문에 겸양을 떠는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나한테 돈을 달라고 조르던 사람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걸도 직접적으로 돈을 얻는 데 있다기보다는 장난과 사기적인 경향이 농후했으며 유머와 순진함이 더욱 짙었다.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연극에 관해서 잊고 있었으니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막이 오를 때까지 방안 전체는 이상스레 활기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사방에서 조이고 억눌려서 납작하게 된 관객들은 얼굴에 초조하고 들뜬 표정을 지으며 연극 상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뒷줄에는 사람과 사람이 포개져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취사장에서 통나무 장작을 가지고 와 굵은 장작을 벽에다 간신히 세워놓고는 그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어깨를 잡은 채 자기 자리에 무척이나 만족하면서 위치를 바꾸지도 않은 채 그렇게 2시간이나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두 발로 벽난로나 계단의 아래 발판을 딛고서 앞줄 사람들에게 기댄 채 줄곧 서 있기도 했다. 이 사람들은 맨 뒷줄의 벽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측면에서는 악대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침상으로 기어 올라가 있었다. 그것도 좋은 자리였다. 5명가량의 사람들은 벽난로에 기어 올라가 그곳에 누워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무척이나 즐거워했다. 다른 쪽 벽의 창문 턱에도 늦어서
좋은 자리를 차지 못한 사람들이 빽빽하게 올라가 있었다. 모두들 조용하고 얌전하게 굴었다. 모두들 자기의 가장 좋은 면을 상관들이나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척이나 순박한 기대감이 나타나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너나 없이 열기와 후텁지근한 공기 때문에 홍조를 띄었으며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들의 일그러지고 낙인 찍힌 이마와 볼에서 지금까지 음침하고 찡그리고 있던 이들의 시선에서, 때때로 무섭게 번뜩이는 이들의 두 눈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겁고 사랑스러우며 순수한 만족의 경이로운 광채가 반짝이고 있었다. 모두들 모자를 벗고 있어서 오른쪽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빡빡 밀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무대에서는 드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제 막이 오르고 있다. 악단이 연주를 시작한다. 이 악단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다. 측면의 나무 침상을 따라 8명의 악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2대의 바이올린, 가로 열고, 하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새 누군가에게서 빌려온 것이며, 악사는 이곳의 제수였다. 가로 닫고. 3대의 발랄라이카가 있었는데 모두 손수 만든 것이었다. 2대의 기타와 콘트라베이스 대신 작은 방울이 달린 손북이 있었다. 바이올린은 삐걱대는 소리만 내고 있었고 기타 연주도 시시했지만 대신 발랄라이카만큼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훌륭한 것이었다. 줄을 켜는 손가락의 기민함은 정말로 교묘한 마술에 견줄만 했다. 악대는 무드곡만을 연주하고 있었다. 곡조가 마치 춤이라도 출 듯한 부분에 이르자 발랄라이카를 켜는 사람은 발랄라이카의 판을 손가락뼈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음조, 취향, 연주, 악기를 다루는 법, 곡조 표현의 특징이, 이 모든 것은 제수들만의 독창적인 것이었다. 기타를 치는 사람들 중 한 명도 자기의 악기에 관해서는 통달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귀족 출신의 제수였다. 손북은 거의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손가락 위에서 빙빙 돌리기도 하고 엄지손가락으로는 그 가죽을 돌려보이기까지 했다. 연속적이기도 하고 단조롭게 울리기도 하는 소리들이 들리기도 했고, 벼랑간 이 강렬한 명징한 소리들은 무수히 많은 완두콩들처럼 나지막하게 전율하고 속삭이는 듯한 음향들을 흩뿌리고 있었다. 드디어 2대의 아코디언도 나타났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때까지 이렇듯 단순한 민중악기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일말의 이해심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다. 소리들의 화음, 연주의 호흡, 그리고 특히 모티브의 본질에 대한 훌륭한 재현과 그것의 성격을 이해하는 정신들은 그저 놀라움만을 안겨자 줄 뿐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러시아의 낙천적이며 대담한 춤곡 속에 깃들어 있는 이 끝없는 낙천성과 용맹스러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침내 막이 올랐다.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디뎠으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뒤꿈치를 들고 섰다. 어떤 사람은 통나무 위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입을 벌리고 두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완전히 침묵이 감싸고 있었다. 연극이 시작된 것이다. 내 옆에는 알레이가 자기의 형제들과 다른 나머지 체르키즈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 서 있었다. 그들은 연극에 몹시 심취를 해서 거의 매일 밤마다 연극을 보러 오곤 했다. 이슬람교도들이나 따따르인들은 모두 무척이나 연극에 심취하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나는 여러 번 했다. 그들 곁에는 이사이 뽀미치도 몸을 움츠리고 있었는데 막이 오르자마자 온몸이 시각과 청각으로, 그리고 기적과 기쁨의 순박하고 탐욕적인 기대로 돌변해버린 것 같았다. 만약 그러한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매우 유감스러웠을 것 같다. 유순한 알레이의 얼굴은 천진하고 아름다운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고 나는 그러한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그래서 나는 배우가 우스꽝스럽고 절묘한 행위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릴 때면 매번 알레이 쪽으로 시선을 돌려 그의 표정을 주시하곤 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에게 나는 관심 밖이었다. 나의 왼쪽 매우 가까운 곳에 항상 이맛살을 찌푸리고 불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푸념만 하는 중년의 제수가 서 있었다. 그도 역시 알레이를 주목하고 있었으며 몇 번이나 미소를 띠며 그를 쳐다보려고 돌아서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정도로 그는 귀여웠다. 이 제수는 왠지 모르겠지만 그를 알레이 세면이치라고 불렀다.
필라트가와 미로시카가 시작되었다. 필라트가 가로 열고 바클루신 가로 닫고 는 정말 훌륭했다. 바클루신은 자신의 역을 너무나 훌륭하게 연기했다. 그는 자신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와 일거일동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대사와 몸짓일지라도 그는 거기에 자신이 맡은 배역의 특징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의미와 생각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과 연구에 그의 놀랍고 진실한 명랑함과 소박함, 자연스러움을 덧붙여 본다고 하자. 그리고 당신이 바클루신을 보게 된다면 그가 대단한 능력을 타고난 선천적인 참된 배우라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필라트가를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극장에서 여러 번 보았고 그래서 단언하지만 필라트가를 연기했던 수도의 두 배우들도 바클루신을 능가하진 못했다. 그에 비하면 그들은 극 속에서만 농민일 뿐 진정한 농민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농민답게 보이려고 했다. 게다가 바클루신은 경쟁심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 상태였다. 왜냐하면 모든 제수들이 두 번째 공연에서 깨뜨릴 역을 뽀찌이끼니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가 바클루신보다 훨씬 재능이 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클루신은 이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와서 그런 고민을 털어놓았다. 막이 오르기 2시간 동안 그는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떨고 있었다. 관객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 군중 속에서 잘한다 바클루신 대단해 하는 외침이 들려오면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고 두 눈에는 진정한 영감이 반짝였다. 미로시카와의 키스 장면에서 필라트가가 그에게 먼저 입을 닦아 하고 소리치고는 자신도 입을 닦았을 때는 매우 익살스러워서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모두들 배를 쥐고 웃어댔다. 그러나 내게 더욱 재밌었던 것은 관객의 모습이었다. 그곳에서는 모두들 편안한 마음가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쁨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격려하는 외침소리가 더욱 자주 울려나왔다. 동료를 툭 건드리고서도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듯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지도 않은 채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재빠르게 털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오면 갑자기 즐거움에 가득 찬 얼굴을 군중들에게로 돌려 모두가 웃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 모두를 둘러보고는 한 손을 흔들면서 바로 무대 쪽으로 몸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또 혀와 손가락으로 소리만 내며 한 곳에 조용히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다. 극이 끝나갈 무렵 전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나는 조금 더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감방, 족쇄, 감금, 앞으로의 길고 긴 우울한 날들, 음침한 가을날의 물방울 같은 단조로운 생활 등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주위의 모든 압박과 구속된 생활의 무거운 꿈을 잊어버리고 잠시나마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허락되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커다란 연극 공연이 허용되었다고 상상해보라. 더욱이 이 연극 공연은 어떤 종류의 죄수들이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온 도시를 놀라게 했고 온 도시 사람들에게 긍지를 갖게 했다. 물론 모든 것이 이를테면 의상까지도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예를 들어 반가 오트베트 혹은 네츠베타 예프나 바클루신이 몇 해 동안 매일 입고 있던 옷과는 다른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저게 죄수야. 족쇄를 절그럭거리던 바로 그 죄수야. 그런데 지금은 연미복을 입고 중절모를 쓰고 망토를 입고 나왔어. 마치 관리 같잖아. 수염도 붙이고 가발도 썼군. 아니 주머니에서 빨간 손수건을 꺼내 흔들고 있군. 나리처럼. 정말 나리와 똑같아 하며 모두들 들떠 있었다. 베푸는 지주는 견장이 달린 낡아빠진 부관의 제복을 입고 휘장이 붙은 모자를 쓰고 나와서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역할에는 두 사람의 희망자가 있었다. 그리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둘 다 그 역을 하기 위하여 어린애처럼 서로 무섭게 싸움을 했다. 둘 다 어깨술이 달린 장교복을 입고 여러 사람 앞에 서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배우들이 그들을 말리고 다수결로 그 역을 네츠베타예프에게 주었지만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좀 더 나리다운 태가 있다거나 훌륭하게 연기할 것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네츠베타예프가 여러 사람에게 자기는 지팡이를 가지고 무대로 나가서 진짜 나리와 인류 멋쟁이처럼 지팡이를 흔들기도 하고 땅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아 보이기도 하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짜 나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방가 오뜨베뜨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네치베타예프는 부인들을 동반하고 관계가 앞에 나오자마자 어디서 구해왔는지 가느다란 갈대 지팡이로 재빠르게 땅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을 되풀이하였는데 아마도 그는 이러한 동작을 상류사회의 신사와 더 없는 멋쟁이와 맵시꾼들의 특징으로 여기고 있는 듯했다. 분명히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하인들의 아들로서 맨발로 걸어다녔을 때 훌륭한 차림의 신사가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걷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매혹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인상이 오랫동안 그의 내리에 새겨져 있다가 30살이 된 오늘날 온 감옥의 사람들을 매혹하고 사로잡기 위하여 옛날의 모든 기억을 상기한 것 같다. 네치베타예프는 자기 동작에 몰두하여 어느 것도 어느 쪽도 바라보지 않고 대사를 할 때에도 눈을 돌리지 않은 채 다만 지팡이와 그 끝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선사업을 하는 지주부인도 역시 나름대로 몹시 경탄할 만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보기에도 정말 넝마 같은 낡아빠진 메린스 옷을 입고 손과 목을 드러낸 채 얼굴에 연지와 분을 잔뜩 바르고 옥양목으로 만든 실내물을 턱에 잡아매고 한 손에는 파라솔, 다른 손에는 색종이로 만든 부채를 들고 연방 부채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시에 웃음을 터뜨리며 부인을 맞이했다. 부인 자신 역시 참지 못하고 몇 번이나 웃고 말았다. 지주부인 역을 맡은 죄수는 이바노프였다. 여자 분장을 한 시로뜯기는 매우 가련해 보였다. 대구들도 역시 훌륭했다. 한마디로 연극은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끝이 났다. 비난은 없었으며 또한 있을 수도 없었다. 다시 한번 집이여 나의 집이여 라는 간주곡이 연주되고 다시마기 올랐다. 이번에는 깨드릴이다. 깨드릴은 뭔가 도난과 흡사하다. 결국 마지막에는 주인과 하인이 지옥으로 악마에게 끌려가는 것이었다. 완전한 막이 공연되었지만 이것은 분명 단편이다. 처음과 끝이 생략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고 뜻도 통하지 않았다. 장면은 러시아의 어느 주막이다. 주막 주인이 외투를 입고 못쓰게 된 둥근 중절모를 쓴 나리가 한 사람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 뒤를 따라 하인 깨드릴이 가방과 파란 종이에 싼 암탉을 들고 뒤따른다. 깨드릴은 반코트를 입었고 하인다운 모자를 쓰고 있다. 바로 이 사람이 대식가이다. 그 역은 죄수 뽀제이킨이 맡았는데 이 사람이 바클루신의 경쟁자이다. 나리 역에는 역시 첫 번째 극공연에서 자선가의 지주부인 역을 했던 이바노프가 하고 있다. 주막주인은 네치베타예프가 하고 있고 방 안에는 악마가 살고 있다고 경고를 한 후 나가버린다. 음침하고 잔 걱정이 많은 나리는 그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고 속으로 중얼거리고 깨드릴에게 짐을 풀고 저녁을 준비하라고 분부한다. 깨드릴은 겁쟁이의 대식가이다.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얗게 질려 나뭇잎 떨듯 몸을 떤다. 그는 도망치고 싶지만 주인이 무섭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저녁을 먹고 싶다. 그는 음탕하고 우둔하고 나름대로 교활한 데다 겁이 많고 매사에 주인을 속이고 동시에 주인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하인으로서는 특이한 유형이며 거기에는 분명치가 않지만 레포렐로의 특징이 일면 나타나 있으며 실제로 매우 충실하다. 결정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는 뽀제이끼는 내가 보기에도 바클루신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배우였다. 물론 나는 이튿날 바클루신을 만났을 때 나의 의견을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 그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리 역을 맡은 제수 역시 훌륭했다. 그는 헛되이 종잡을 수 없는 말을 내까리고 있었지만 발음은 정확하고 힘이 있었으며 몸집도 적당했다. 깨드릴이 가방을 치우고 있는 동안 나리는 생각에 잠겨 무대를 거닐며 자신의 방랑도 오늘 밤으로 끝날 것이라고 모두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한다. 깨드릴은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이맛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독백을 하기도 하면서 말할 때마다 관객을 웃긴다. 그는 나리가 불쌍하지도 않고 단지 악마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나리에게 말을 걸어 이것저것 물어본다. 마침내 나리는 언젠가 공경에 처했을 때 지옥의 도움을 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악마들이 자신을 도와 구해주었으며 오늘이 기한이기 때문에 어쩌면 악마가 약속대로 자신의 넋을 데리러 올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 깨드릴은 더욱 겁을 먹는다.
그러나 나리는 조금도 정신을 잃지 않고 그에게 저녁 준비를 하라고 명령한다. 저녁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깨드릴은 정신을 차리고 닭도 내오고 술도 내온다. 그리고 슬금슬금 닭고기를 뜯어서 맛을 본다. 관객들은 웃음보를 터뜨린다. 그때 문소리가 나고 바람이 덧문을 흔든다. 깨드릴은 겁에 질려 거의 제정신을 잃고 도저히 삼킬 수 없는 큰 닭고기 조각을 입안에 넣는다. 다시 사람들이 웃는다. 준비되었나? 하고 나리는 방안을 거닐면서 소리친다. 깨드릴이 이제 곧 나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식탁에 앉아 태평하게 주인의 식사를 먹기 시작한다. 관객들은 하인의 민첩함과 교활함, 주인의 우둔함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뽀째 있기는 정말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제 곧 나리 준비하고 있어요. 하는 대사를 그는 정말로 훌륭하게 했다. 식탁에 앉아서 그는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하고 나리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의 속임수를 들킬까봐 겁을 내었다. 그리고 나리가 휙 돌아서자마자 그는 식탁에 숨어서 닭고기를 잡아당긴다. 드디어 그는 자신의 허기를 대충 채우고 나리를 생각해야 할 때다. 깨드릴 아직 안 됐나? 나리가 소리친다. 됐는데쇼? 하고 깨드리는 나리 몫이 거의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으면서도 힘차게 대답한다. 접시에는 실제 닭다리 한쪽만 남아있을 뿐이다. 나리는 침울하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식탁에 앉아있다. 그런데 깨드릴은 네킨을 가지고 나리 의자 뒤에 선다. 그리고 그가 관객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나리의 우둔하며 고개를 끄덕일 때 한마디 한마디 몸짓 찌푸린 얼굴 표정 하나하나는 관객에게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을 자아낸다. 그런데 나리가 막 식사를 하려고 하자 악마들이 나타난다. 이때부터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게다가 악마들은 너무나도 인간의 모습을 닮지 않았다. 측면의 무대 장치에서 문이 열리면서 뭔가 화려한 것이 나타난다. 그런데 머리 대신에 촛불이 켜진 초롱이 있다. 또 하나의 괴물 역시 초롱을 머리에 이고 손에는 낫을 들고 있다. 왜 초롱이며 낫을 들었을까? 왜 악마가 흰옷을 입고 있는 걸까?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 더욱이 아무도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는다. 어쩌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른다. 나리는 매우 용감하게 악마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그들에게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소리친다. 그러나 깨드릴은 토끼처럼 겁을 내어 책상 밑에 기어들어가 있으면서도 식탁 위에 병을 짚는 것을 잊지 않는다. 악마들은 잠깐 사라진다. 깨드릴은 식탁 밑으로 기어나온다. 그러나 나리가 다시 닭고기를 집어들려고 하자마자 또다시 3명의 악마가 다시 방 안에 나타나서 나리의 목덜미를 잡아 지옥으로 데려간다. 깨드릴, 나를 구해줘! 나리는 소리친다. 그러나 깨드릴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는 이번에는 병이며 접시, 심지어 빵까지 식탁 밑으로 끌어당긴다. 그러나 지금 그는 혼자다. 악마도 없고 나리도 없다. 깨드릴은 기어나와서 주위를 살핀다. 그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진다. 그는 교활하게 실눈을 뜨고는 나리의 자리에 앉아서 관객에게 고갯짓을 하고 반쯤 속삭이듯 말한다. 자, 이제 혼자다. 나리도 없다고. 나리가 없다는 그의 말에 모두가 웃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반쯤 속삭이듯이 관객을 향해 은밀하게 그리고 눈을 치켜뜨며 점점 더 즐거워하면서 덧붙인다. 나리는 악마들에게 잡혀갔어. 관객의 기쁨은 끝이 없다. 나리가 악마들에게 잡혀갔다는 말을 제쳐놓고라도 그는 정말로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교활하고도 비웃는 듯한 거드름을 피우며 얼굴을 찌푸리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깨드릴이 그런 행복도 오래가진 못했다. 그가 병마개를 따서 컵에 술을 한 잔 막 따라 마시려고 하자 악마들이 갑자기 돌아와서 발끝으로 살금살금 그의 뒤로 다가가 그를 붙잡는다. 깨드리는 목청껏 소리친다. 무서움 때문에 그는 돌아볼 수도 없다. 물론 방어를 할 수도 없다. 한 손에 병과 컵을 들고 그것도 놓을 수가 없다. 공포에 질려 입을 벌린 채 그는 30초 동안 관객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앉아있는데 겁에 질린 듯한 그 유머러스한 표정으로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럴듯하게 겁쟁이의 표정을 유머러스하게 연기하면서 그림이라도 되는 듯이 앉아있다. 결국은 그도 끌려간다. 그는 술병을 든 채 발을 구르고 계속해서 외쳐댄다. 그의 외침은 무대에서 사라진 후에도 계속 울린다. 그러나 막이 내리고 모두들 소리내어 웃으며 기뻐한다. 오케스트라는 까마린스카야를 연주하고 하기 시작한다. 겨울 들릴 정도로 조용히 시작되지만
모티브가 발전하면서 차츰 템포가 빨라진다. 발랄라이카의 공명판을 따라 힘찬 음이 울려 퍼진다. 이것은 온 힘을 다하여 연주하는 까마린스카야여서 사실 글린카가 우연히 우리 감옥에 와서 들어도 좋아했을 것이다. 그 음악에 따라 무언극이 시작된다. 까마린스카야는 무언극이 계속되는 동안 멈추지 않는다. 농가의 내부가 등장한다. 무대에는 방앗간 주인과 그의 아내가 있다. 방앗간 주인은 한쪽 구석에서 마구를 수선하고 있고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그의 아내가 아마를 짜고 있다. 아내 역은 시트루킨이며 방앗간 주인은 네치베타예프이다. 하지만 나는 무대 장치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도 그 이전의 공연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객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자신의 상상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뒷면엔 벽 대신 무슨 양탄자인지 말에 씌우는 덮개인지를 걸어 놓았다. 벽 쪽에는 조야한 칸막이가 있다. 왼쪽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아서 침상에 판자가 보인다. 그러나 관객들은 관대에서 현실을 상상력으로 채우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죄수들은 오히려 이런 점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마당이라고 말하면 마당으로 여기면 되는 거야. 방이면 방이고 헛간이면 헛간이다. 마찬가지다. 격식을 차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젊은 아내로 분장한 실어뜯기는 매우 귀여웠다. 관객들 사이에서 칭찬하는 소리가 종종 울려 나온다. 방앗간 주인은 일을 마친 후 모자와 채찍을 짚고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동작으로 자기는 나가야 하니 만약 자기가 없는 동안 누구를 끌어들이면 그때는 하고 채찍을 들어 보인다. 아내는 듣고 난 후 고개를 끄덕인다. 채찍은 그녀에게 매우 친근함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 남자가 퇴장한다. 그가 문 뒤로 나가자마자 아내는 그 뒤에 대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흉내를 낸다.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문이 열리며 이웃집 사내가 나타난다. 역시 방앗간 남자이며 긴 웃옷을 입고 턱수염을 기른 농부다. 그의 손에는 선물로 가져온 빨간 손수건이 있다. 여자는 웃는다. 이웃 사내가 그녀를 안으려고 하자 다시 노크 소리가 난다. 어디로 숨을까? 그녀는 황급히 책상 밑에 글을 숨긴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실 잡는 추를 짚는다. 또 다른 남자친구가 나타난다. 이 사람은 군복을 입은 석이다. 여기까지의 무언국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동작도 실수 하나 없이 정확했다. 배우들의 이러한 즉흥적인 연기를 보면서 경탄할 수도 있지만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재능과 실력이 우리 러시아에서 가끔은 아무런 쓸모없이 부자유와 힘겨운 운명 속에서 파멸해 가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서기 역을 맡은 죄수는 아마도 시골이나 가정극에서 연기해본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든 죄수들이 자기 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 걸어야 하는 방법대로 걷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고대 영웅이 나오는 극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길게 한 걸음을 내디디고 미처 다른 쪽 발이 움직이기 전에 갑자기 섰다가 머리와 상체를 들어젖히고 주위를 도도하게 살펴보고는 다른 한 발을 내딛는다. 만일 이러한 걸음걸이 동작이 고대 영웅들에게 우스운 것이었다면 희극 무대에서 군복 입은 서기에게는 더욱 우스꽝스러운 것이리라. 그러나 우리 관객들은 그저 그러한 동작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려니 생각하는지 키가 크고 마른 서기의 긴 걸음을 최고의 완성된 형태로 아무런 비평 없이 받아들였다. 서기가 무대 중앙에 막 나오자마자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기는 어디에 숨어야 하는가? 괴짝이 마침 열려있다. 서기는 괴짝 안으로 들어가고 아내는 그것을 뚜껑으로 덮는다.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이 나타난다. 이 사람 역시 여자에게 빠져있는데 특별한 경우이다. 이 사람은 브라만교 승려로 승복까지 입고 있다. 참을 수 없는 웃음이 관객 속에서 터져 나온다. 브라만 승려 역은 죄수 꼬시끼니 했는데 훌륭하게 연기했다. 그의 모습은 브라만 승려 그대로였다. 그는 몸동작으로 자신의 사랑의 정도를 설명했다. 그는 하늘로 손을 번쩍 올리고 그것을 가슴에 갖다 댄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감상에 저지려 하자마자 또다시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니 남편임이 분명하다. 놀란 아내도 제정신이 아니고 브라만 승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숨겨달라고 애원한다. 여자는 잽싸게 그를 옷장 뒤로 밀어놓고 문을 여는 것도 잊어버린 채 물레 있는 곳으로 뛰어가 실을 짠다. 남편이 두드리는 노크 소리는 들리지 않고 아내는 놀란 나머지 손에 들지도 않은 실을 꼬기도 하고 마루에 떨어진 방추를 줍지도 않고 그냥 돌리고 있다.
시로 듣기는 이렇듯 당황하는 모습을 매우 훌륭하게 연기해내었다. 한편 남편은 문을 발로 차고 부수고는 채찍을 손에 든 채 아내에게 다가온다. 그는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감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뜸 손가락으로 그녀가 세 사람을 숨기고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 잠시 후 숨은 사람들을 찾는다. 처음으로 이웃 사내를 발견하여 방에서 때려 쫓아낸다. 겁에 질린 서기는 달아나려고 머리로 괴짝 뚜껑을 쳐드는 바람에 스스로 발각되고 만다. 남편은 그를 채찍으로 내리친다. 그러자 사랑에 빠진 서기는 고전적인 걸음걸이가 아니라 재빨리 뛰어 도망간다. 브라만 승만이 남는다. 남편은 오랫동안 그를 찾는다. 마침내 옷장 구석에서 찾아낸다. 그리고 그에게 정중히 절을 하고 턱수염을 잡아당겨 무대 중앙으로 끌고 온다. 브라만 승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발버둥치며 저주받을 놈, 저주받을 놈 하고 외친다. 그러나 남편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마음껏 두들겨 팬다. 아내는 이번에는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하고 꼬던 실이랑 방출을 내던지고 방에서 도망친다. 물레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제수들은 마구 웃는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알레이는 내 손을 잡아당기며 소리친다. 보세요, 브라만을, 브라만. 그는 웃느라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막이 내린다. 다른 극이 시작된다. 그러나 모든 극에 대해서 다 쓸 수는 없다. 연극은 2-3개 정도 더 있었다. 모두가 우습고 진짜 재미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제수들 자신의 창작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제수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거의 모든 배우들이 나름대로 즉흥적인 연기를 하기 때문에 다음날 공연에서는 같은 역을 다르게 연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공연한 환상적인 성격의 무언극은 발레로 끝이 났다. 장례식 장면이었다. 브라만 승이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관 위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올리고 있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끝으로 태양이 지다 라는 음악이 울리고 죽은 자는 살아난다. 그리고 모두들 기쁜 나머지 춤을 추기 시작한다. 브라만 승이 죽은 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지만 이는 브라만 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춤이다. 그렇게 연극은 다음날 저녁까지 해서 끝이 난다. 우리 모두는 만족해하면서 배우를 칭송하기도 하고 하사관에게 감사하기도 하며 헤어진다. 다투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모두들 일찍이 없던 만족감으로 마치 행복에 젖은 듯 여느 때와는 다르게 고요한 마음으로 잠이 든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 이것은 나의 상상에서 나온 꿈이 아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 같은 불행한 사람들에게도 잠시나마 자기 식대로 살 수 있는 것, 인간답게 웃을 수 있는 것, 일순간이라도 감옥 같지 않은 현실을 느끼는 것 등이 허용됨으로써 그들은 잠시나마 정신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깊은 밤이다. 나는 흠칫 놀라며 우연히 눈을 떴다. 노인은 여전히 난로가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아마도 새벽까지 계속될 것이다. 알레이는 내 곁에서 조용히 자고 있다. 나는 잠들면서 그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연극에 관해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던 모습을 상기하고는 나도 모르게 그의 평온히 잠든 천진한 얼굴을 들여다본다. 조금씩 나는 모든 것, 마지막 하루, 축제, 한 달 내내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본다. 고개를 들고 나는 관급품으로 나누어진 6분의 1분트의 초, 가늘게 떨리는 희미한 그 불빛을 통해 자고 있는 내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불쌍한 얼굴과 초라한 침상과 어찌할 수 없는 극도의 비난함을 바라보았다. 물끄러미 바라본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추악한 꿈의 계속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듯이.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누군가가 손을 둔탁하게 뒤로 젖혔고 쇠사슬이 철거렁거렸다. 다른 사람은 꿈속에서 가위에 눌렸는지 잠꼬대를 했고 벽난로 위에서 놓이는 모든 정교도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그의 마지막 고요하고 길게 울리는 기도소리가 들렸다. 영원히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고작 몇 년 동안의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다시 머리를 베개에 묻었다. 자, 여기까지 연극공연이라는 11번째 챕터였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